자, KNN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덜 이루어진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우리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웃이 전부 한 가지 색깔이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처음 이그젠플에서부터 보셨는데, K3, 3NN을 했습니다. 했더니 3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봤더니 전부 빨강이면 나도 빨강 하고 싶고 전부 초록이면 나도 초록 하고 싶은데 빨강 초록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그 스리슬쩍 했었죠. 다수결. 빨강 하나 대 초록 둘이니까 초록승 해가지고 했잖아요. 즉 KNN으로 이웃을 K명을 뽑아봤는데 걔네가 전부 일치하는 경우는 럭키하지만 전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답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다수결, 머저러티 보우팅을 하게 돼서 다수결을 하게 됩니다. 이웃의 타겟 분포 중 가장 많은 값을 찾아서 그거를 새로운 데이터의 타겟 값으로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K 값에 되게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새로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여기에 막 동그라미들이 있고 여기에 막 세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K를 3으로 했으면은 여기까지고 6으로 하면 여기까지고 등등 해서 K 값이 K 값에 따라서 이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K 값에 좀 민감한 측면이 있고요. 근접 정도를 타겟 예측에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여기 지금 여기 새로운 애가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애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 바로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멀찌감치 X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3NN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X가 두 개니까 X가 돼야 되잖아요, 얘는. 근데 가장 가까운 애는 보면 동그라미잖아요. 가까운 애는 동그라미인데 개수로 치면 X가 많고 이런 거를 이제 다수결로 하면 반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weighted voting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가중치 혹은 페널티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거리를 D라고 놓게 되면 또 뭐 요 거리를 D라고 놓게 되면 페널티를 주는데 뭘 줘도 돼요. 요 가중 함수는 거리에 따라서 감소만 하면 됩니다.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가중치가 커지면 안 되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값이 낮아지는 형태로 즉 단조 감소하는 함수 중 임의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d분의 1, d 더하기 1분의 1, d의 제곱분의 1, d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뭐 d의 2의 d승분의 1, 뭐 얘가 그렇게 되겠죠. 2의 d승분의 1. 자, 해서 d가 멀어질수록 가중치가 작아지게끔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여기 거리가 1일 때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 거리가 2일 때에 세모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4일 때에 또 세모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가중치 간단히 d분의 1을 주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그라미인 개수는 한 개는 한 개인데 곱하기 1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한 녀석이 2분의 1 거리에 2분의 1의 웨이트를 갖고 또 한 녀석은 4분의 1의 웨이트를 가져요. 그러면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개수로 치면 동그라미보다 세모인 이웃이 많지만 가중치를 반영하면 1대 4분의 3으로 얘는 동그라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이웃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거리까지 반영을 하겠다 하면 웨이티드 보우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수만 갖고 하겠다 하면 머저러티 보우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KNN을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제 간단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보면 얘는 지금 거리 기반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리를 구하려면 자, 다시 얘와 얘의 뭐
거리를 구하려면 얘네들이 이미 벡터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벡터로 나타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 값도 예를 들면 소득 몇 천만 원, 키 뭐 180,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스케일이 얘는 1000만 단위고 얘는 100단위면은 스케일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큰 숫자만 거리에 영향을 주고 작은 숫자는 영향을 거의 못 주게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 프리프로세싱 시간에 배운 거 표준화 그리고 정규화 등등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자, 표준화와 정규화가 무엇이 다른지는 프리프로세싱 강의 노트를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거리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분석들은 KNN 뿐만 아니라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분석은 실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스케일을 맞춰주는 정규화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웨이티드 보우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머저러티 보우팅으로 더 설명하기 쉬우니까 해보면은 만약에 어떤 물음표가 있었어요. 물음표가 있었는데 얘 주변에 세모가 3명 있고 동그라미가 2명 있었어요. 지금 5NN인가 보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는 세모 3개 동그라미 2개니까 세모가 돼야 되잖아요. 혹은 웨이티드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중치를 반영했는데 아무튼 세모가 더 가중치가 높더라. 즉 우리가 암묵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뭐냐면 판단의 스레시홀드를 이제 0.5로 두는 거예요. 컷오프를. 근데 만약에 봤더니 이게 동그라미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양성일 비율이었어요. 양성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얘는 음성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봤더니 사전 확률이 음성은 99%고 양성은 1%였어요. 그러면 전체 중에 불과 1%에 해당 1% 밖에 해당되지 않는 동그라미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즉 전체로 보면 1% 밖에 안 되는 동그라미인데 지금 요 이웃 안에는 40%나 되는 동그라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50%에는 못 미치지만 1%라는 일반적인 사전 확률에 비하면 이 이웃 안에 굉장히 밀집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동그라미로 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사전 확률의 바이어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50%를 기준으로 이웃의 레이블에 따라서 뉴커머의 레이블이 정해지지만 사전 확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사전 확률을 기준으로 컷오프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 알고리즘, 기법들 중에 디시전 트리는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또 디시전 트리만이 갖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고안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심도와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은 맨 위에 노드가 하나 있고요. 맨 위에 노드가 있고 아래로 쭉쭉 뻗어나가고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나무 모양을 갖게 되는데 지난번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트리와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여기를 뿌리라고 하고요. 루트, 뿌리라고 하고 여기를 나뭇잎, 리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 루트에 다들 모여 있을 거예요. 데이터들이 다들 모여 있는데 이들 중에서 나이가 age가 youth이냐 미들에이지드냐
시니어냐에 따라서 일이 나눠지게 되나 보죠. 이렇게 나눠지면은 에이즈가 유스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또 중년은 이쪽, 시니어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중년으로 돼서 분류가 되면은 지금 타겟이 뭔진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물건을 구매할 거다 안 할 거다를 예측하는 그런 이그젠플인데 중년이면 무조건 산다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사는 거고요. 나이가 젊으면은 이 그룹 안에는 그 물건을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섞여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냐? 그렇다면 살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살 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쪽을 살펴보게 되면 자, 나이가 많다, 시니어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엑설런트면 살 거고 페어면은 안 살 거다.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한번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널 노드라는 거는 분기 기준이 되는 속성들입니다. 자, 우측 그림에서 물음표로 나타난 것들이 있잖아요. 자, age라는 속성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student라는 속성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크레딧 레이팅이라는 속성으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널 로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 질문을 했으면 그 답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길이 나뉘어지는 것을 분기라고 하죠.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분기가 이루어지는데 얘네를 우리 나뭇가지, 브랜치라고 하게 됩니다. 브랜치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질문은 나이를 물어봤고 답은 이렇게 왔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age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답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서 뒤에 다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답을 매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까지 떨어진 애들은 전부 다 타겟이 no다. 이쪽은 전부 다 yes다. 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즉 더 이상 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노드를 우리가 잎사귀, 이파리, leaf nod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leaf node에는 no yes처럼 레이블을, 타겟 변수의 레이블을 붙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의 특징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용이하며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나이가 젊으면서 학생이면 컴퓨터를 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다른 경험이 없는 채로 이 디시전 트리를 먼저 보신 분은 이게 뭐가 용이하고 이게 뭐가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야. 어려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뭐 대충 그려보면 뉴럴 네트워크 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선이 막 그어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yes, 그래서 no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우리 지금 배울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내가 왜 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내가 왜 no야? 설명해봐 라고 하게 되면 가중치 웨이트가 0.001 곱하기 0.75 곱하기 어쩌고저쩌고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설명인 거죠. 자, 설명이 아예 불가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고 나면 트리에선 설명이 됐는데 뉴럴에선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한 번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트리의 특징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용이하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특징인데 결측값을 별도의 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질문 중에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youth
미드레이지드, 시니어, 그리고 혹은 결측 이렇게 가지를 칠 수도 있고요. 혹은 유스 오어 미싱, 미드레이지드, 시니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즉 결측값을 별도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전처리 때 결측값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된다. 다시. 결측값이 반드시 에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결측값 자체가 뭔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뭐 예를 들면 토익 점수에 값이 비어 있다라는 거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토익을 보긴 봤는데 안 보니만 못했다거나 등등 이렇게 결측값 자체가 뭔가 의미하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모델에서는 이런 결측값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 분석 전에 결측값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리라 하면 우리 예전에 뭐 평균으로 대체한다, 뭐 최빈 값으로 대체한다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자, 그런데 디시전 트리의 경우에는 결측값을 그대로 두고도 별도의 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고 특히 결측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분명해 보일 때 그래서 결측값을 다른 평균값으로 채우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리 알고리즘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greedy approach, non backtracking 같은 얘기예요. 자, greedy approach는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혹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알고리즘을 배우신 분들은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때 쓰는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전체를 다 아주 폭넓은 시야를 갖고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그때그때 주어진 요 시점에서만 최적의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루트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 최적의 판단, 최적의 판단. 나중에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더니 아까 그 판단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 라고 후회를 할 수 있지만 넌 백트래킹,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디 알고리즘 해서 그때그때 주어진 정보에서 최선을 다하되 최적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자, 백트래킹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 제일 맨 위에 하나에서부터 계속 분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탑다운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분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여기에서 호출했던 함수와 여기에서 호출했던 함수, 여기에서 호출했던 함수가 전부 똑같은 함수를 계속 호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리즘에서 재귀적 호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recursive다.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들이 조금 알고리즘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요 슬라이드에서 기억을 하실 거는 트리에서는 그때그때 노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기를 하고 최적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트리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트리가 당연히 장점만 갖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의 특징.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한다.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변수의 조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얘가 어떤 뜻이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에이지와 밸런스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죠. 지금 까만 점도 있고 하얀 십자가도 있는데 요거는 클래스, 즉 타겟의 레이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겟의 레이블이 까만 아이들과 하얀 아이들로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데 얘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 어떻게 그을까요? 자,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고 요 선을 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아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5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요 선의 식은 AG는
마이너스 1.5 밸런스 더하기 6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AG 더하기 1.5 밸런스 빼기 60이 0보다 크면 하얀 애고 0보다 작으면 까만 애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디시전 트리에서는 이런 선을 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이란 무슨 선이냐 하면 두 개의 변수가 같이 반영된 그런 선을 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디시전 트리에서 그을 수 있는 선은 어떤 선이냐? AG를 기준으로 얼마 이상 쪼개라든가 얼마 이상 이하를 쪼개라든가 밸런스를 기준으로 얼마 이상 이하를 쪼개라든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이 곧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할 수 있지만 얘네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밸런스가 5만 이상이다 이하이다로 나누고요. 아마 여기 밸런스 이렇게 나눠졌겠죠. 그 다음에 밸런스가 높은 쪽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밸런스가 높은 쪽에서는 AG를 45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밸런스가 낮은 쪽에서는 AG를 50 기준으로 나누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트리로 그려보면 밸런스 해서 AG 얘는 50 기준, 얘는 45 기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뭐 예를 들어 AG 더하기 밸런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조합된 것을 분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개별 변수에 의해 구분되지 못하는 경우에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전처리 시간에 잠깐 다루었던 것처럼 만약에 남편의 소득이 있고 부인의 소득이 있는데 사실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좌우하는 거는 남편과 부인의 소득의 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편 소득이 있고 따로 부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소득만 가지고 룰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부인의 소득만 가지고 룰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의 소득의 합산 한 걸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처리 시간에 꼭 딱 이 이그젬플을 든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의 합산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변수를 합친 새로운 변수를 하나 생성해내는 게 분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언급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리의 구조를 살펴봤고 트리의 장점 그리고 트리가 어떨 때 성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트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이런 범주형 변수를 다룰 때는 그래도 잘 맞는데 구간형 변수, 연속형 변수를 다룰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입력 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타겟 변수가 범주형이 아니어서 불편할 때도 있겠고 또 입력 변수가 범주형이 아닌 경우에도 트리가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분석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지만 트리가 일반적으로 뉴럴에 비해서 정확도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때 특히 연속형 변수를 많이 갖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좀 성능 저하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디시전 트리의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우리 KNN 살펴봤고, 트리 살펴보고 있고, 또 뉴럴 SVM 등등 많이 있죠. 그 트리라는 알고리즘 안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카트 알고리즘, ID3 알고리즘, C4.5, C5.0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리의 기반을 두되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들이 차이가 나는 요소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속성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속성을 선택하는 방법이라 함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트리에서 여기에서 뭐 age를 40보다 작은 사람과 40 이상인 사람으로 분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우리 아까 이런 비슷한 이그젬플 봤죠? 자, 그랬을 때 궁금한 거예요. 누가 age를 제일 먼저 물어보래? 수많은 변수의 속성 중에 age를 먼저 물어본 이유가 뭐야? 혹은 age를 물어봤다라고 치자. 그러면 누가 40을 기준으로 나누래? 50을 기준으로 할 순 없나? 아니면은 3개로 나눌 순 없나?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를 누구를 먼저 선정하고 몇 개로 나누고 어디서 자를 건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자, 보면 첫 번째,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할 거냐, age로 할 거냐, 뭐 인컴으로 할 거냐, 젠더로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값에서 분기를 할 거냐, 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게 되고요. 또 바이너리로 나눌 거냐, 둘로, 아니면 멀티웨이로 나눌 거냐,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게 나눌 거냐 해서 카트 알고리즘은 바이너리를만 허용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멀티웨이도 허용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분기를 할 때는 사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다루게 되는데, 분기를 할 때는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어디서 분기하고 몇 개로 분기할 거냐, 이거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데이터의 순도입니다. 자, 데이터의 순도.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처음에 처음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1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로 나타난 것들은 전부 타겟입니다. 타겟이 블루이거나 레드이거나 이렇게 타겟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어떤 사람은 뭐 기준 1이 뭐 age라고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age로 나눴고요. 어떤 사람은 인컴으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age로 나눈 사람과 인컴으로 나눈 사람, age와 인컴, age로 나눈 알고리즘, 인컴으로 나눈 알고리즘이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냐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잘했냐를 보면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도 아니네요. 자, 기준 1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세로로 잘랐나 봐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준 2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눠졌어요. 누가 더 잘 나눈 걸까요? 자, 누가 더 잘 나눈 걸까요? 자, 기준 2가 잘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 2는 위에 거를 보면 전체 위에 거 사실 좀 애매하네요. 전체 8개 중에 빨간 거 비율을 볼까요? 반이에요. 자, 2분의 1이 빨강이고 2분의 1이 파랑이에요. 이건 사실 좀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자, 근데 아래를 볼까요? 아래를 보면은 얘는 8분의 7이 파랑색이니까 얘는 블루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볼까요? 얘는 8분의 2 대 8분의 6이고요. 얘는 또 8분의 3 대 8분의 5예요. 자, 이게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래 제가 요 이그젬플을 만들 때는 기준 2를 훨씬 좋게 만들고 기준 1을 훨씬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애매하게 됐어요. 자,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준 1에 의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만들어졌고요.
기준 2에 의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중에 A, B, C, D 중에 디시전 트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 거는 A, B, C, D 중에 누구일까요? 네, D입니다. 자, 뭐냐면은 하나의 그룹 안에 타겟이 같은 애들끼리만 모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파란 애들이군. 그러면 얘는 블루라고 하자. 물론 아닌 애도 있지만 얘는 그냥 에러라고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기를 해볼까요? B를 볼까요? 블루가 많으니까 얘를 블루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8개 중에 3개가 에러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오히려 좀 쉬운 설명을 제가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디시전 트리에서 분기를 할 때는 목적이 뭐냐면 분기돼서 나누어진 그룹은 그 그룹 안에 최대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퓨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동일한 타겟을 갖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기준 1로 했을 때 나온 애들과 기준 2로 했을 때 나온 애들이 데이터가 얼마나 더 순도가 높아졌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nformation gain, 얘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에 기반을 둔 거고요. 얘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고요. 또 지니 인덱스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지니 인덱스를 채택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본 것들은 모두 타겟이 지금 빨강 파랑인 것처럼 범주형 베리어블일 때, 클래스 베리어블일 때 그렇고요. 타겟이 인터벌 베리어블, 연속형 변수일 때는 사실 디시전 트리를 쓰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속형 변수를 타겟으로 갖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순도를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분산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variance reduction이라는 개념을 카트에서 채택을 했고요. 얘는 앞에 거와 다르게 목표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던 이 속성 선택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순도 측정 방법들을 이후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보도록 자세하잖아요. 자, 지금 수도 알고리즘을 보고 계신데 굉장히 자세하죠. 그래서 만약에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수도 알고리즘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에 요거 attribute selection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ttribute selection 메서드를 호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자연으로 한번 앞에 있는 수도 알고리즘을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 집합 D를 받았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미분류 상태입니다. 미분류 상태라는 거는 타겟이 안 알려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타겟이 알려져 있는데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D라는 집합이 주어졌는데 여기에는 타겟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렇게 섞여 있는, 자, 요 전체 데이터 집합을 받았습니다. 전체 데이터 집합을 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전체 데이터 집합을 받았는데 이 안에 전부 동그라미만 있어요. 혹은 전부 X만 있어요. 만약에 전부 동그라미만 있다면 그냥 동그라미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X만 있었다면 X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클래스를 갖는다면 그 클래스 이름으로 레이블을 딱 붙이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앞 페이지에서 아까 줄쳤던 이 attribute selection metho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attribute selection method가 하는 일이 지금은 비록 섞여 있지만 얘네를 최대한 퓨어하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아하니 지금 동그라미 x가 섞여 있는데 얘를 ag를 가지고 나누면은 양쪽이 각각 동질의 예를 들면 동그라미는 이쪽, x는 이쪽 이렇게 갈 수 있겠군. 아니면은 인컴을 가지고 하는 게 더 퓨어하게 갈 수 있겠군.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알고리즘에서 하는 일이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할 거고 어디서 기준으로 나눌 건지 그 속성의 어떤 값을 기준으로 나눌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나누잖아요. 나누고 나서 봤더니 여기가 전부 동질이에요. 그러면 그 클래스 이름을 붙여요. 여기는 동질하지 않고 섞여 있었다. 그러면 또 호출을 해요. 즉 계속 나눠가면서 동일한 클래스가 되면 거기서 끝. 동일한 클래스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분기. 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건데 언제까지 반복하냐 하면 첫 번째, 더 이상 주어진 집합에 데이터가 없거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어서 분기를 했어요. 분기를 했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자, 주어진 집합에 데이터가 없거나 주어진 집합의 모든 데이터가 동일 클래스에 속하거나 아까 요 말이잖아요. 자, 모든 클래스가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면 깔끔하게 no 이렇게 레이블 붙이고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고요. 이렇게만 되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정지 조건이 있게 됩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나눴어요. 나눴는데 요 안에도 여전히 동그라미 x가 막 섞여 있어요. 동그라미 x가 섞여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주어진 집합에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동일 클래스에 속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를 더 나누고 싶어도 더 나눌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봤더니 여기 있는 6명은 나이도 같고 수입도 같고 뭐든지 다 똑같아요. 성별도 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봤더니 그 중에도 컴퓨터를 산 사람이 4명, 안 산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다 똑같아도 누구는 컴퓨터를 사고 누구는 안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얘네를 가를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포기하고 레이블을 붙여요. 다수결로 4대2니까 동그라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에러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해서 majority voting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케이스에 걸리면 그 가지에서의 분기를 멈추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디시전 트리의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를 최대한 동질적인, 즉 퓨어한 집단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어요. 퓨어하게 데이터의 순도, 지금 나눈 분기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준, 인포메이션 게인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